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 공습대기 명령이 있었다는 공군 조종사의 증언이 JTBC를 통해 보도된 이후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룸에서는 5.18 당시 광주 출격을 준비했던 또 다른 예비역 조종사를 인터뷰합니다. JTBC가 입수한 5.18 당시 공군 작전 계획에 따르면 수원 비행단 외에 광주와 김해, 성남 비행단에서도 공군의 작전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군이 광주 공습 계획을 세웠는데 이를 미군이 저지했다는 주장이 담긴 문서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지난 18일 우리 군 2명의 목숨을 앗아간 K9 자주포 폭발과 매우 흡사한 사고가 2년 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군은 이런 사실을 은폐해왔고 정확한 원인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상청의 최근 5년간 강수 예보 적중률이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위성을 띄워놓고도 자료를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지 않아 한반도 기상 상황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핵심 수뇌부가 우리나라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된 동력은 외교이며 군사적 대응은 외교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비난했습니다. 갑질 행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보도한 고려대 교수의 경우 추가 증언이 나왔고 오늘은 대형 음식점 체인에서 예상 매출액을 부풀린 뒤 가맹점에게 떠넘긴 사례가 나왔습니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 재판 방청권 추첨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법원 청사 안팎에서는 각종 시위도 벌어지고 있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입니다. 현장 상황을 밀착 카메라에서 취재했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JTBC는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공군 전투기들이 공대지, 즉 하늘에서 땅을 향해서 떨어뜨리는 폭탄을 장착한 채 출격을 대기했다는 당시 공군 조종사들의 생생한 증언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광주 공습 대기 명령은 다행히 실행은 되지 않았지만 이전의 군사작전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그에 따른 진상규명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 이후에 광주 시민들과 정치권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는 진상규명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JTBC 인터뷰에 응해주었던 조종사들 역시 조사가 시작되면 당시 상황을 모두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전해왔고 당시에 광주에 폭격 계획이 있었다는 또 다른 외국인 봉사단원의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뉴스룸은 오늘도 5.18 광주 출격 대기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JTBC가 80년 5월 군의 작전 계획을 입수해서 확인한 결과 수원 비행단 외에 광주와 김해, 성남 비행단에서도 공군의 작전이 진행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에서는 경남 사천 비행장에서도 똑같은 출격 준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해 주실 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980년 5.18 당시 합참의 업무 처리입니다. 5월 21일에서 22일 사이 신촌리, 즉 성남 비행단과 광주 비행단을 오가는 수송작전이 나와 있고 공군 제1전투 비행단, 즉 광주 비행단의 전투기들이 각각 청주와 예천, 대구 비행단으로 이동하는 작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 수원 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조종사들이 공대지 무장을 장착한 채 출격 대기했다고 말한 날과 일치합니다. 3일 정도 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장을 하고 비상대기 마라 이런 지시가 떨어진 거죠. 당시 김해 비행단에 근무했던 수송기 조종사 홍모 씨도 5월 말 광주로 출동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상대기 자리로 있어야 될 때로 이제 택시선에서 쭉 가고 있는 동안에 그 옆에 지나가면서 그 이글루를 보니까 특전사 요원들이 그 이글루 안에서 야영처럼 하고 있었고 거기서 이제 뭐 족구하는 사람 이렇게 쉬고 있는 그런 병사들을 비행위원에서 봤습니다. 수원뿐 아니라 광주, 성남, 김해 등 전국 각지 공군 비행단에서 5.18과 관련한 작전이 진행된 증거와 증언이 나온 겁니다. 전문가들은 당시 광주 비행단 전투기들이 기지를 떠나는 작전이 공습 계획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5.18 당시 육군뿐 아니라 공군에서도 활발한 작전이 진행됐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군 기록과 군 관계자의 증언을 같이 교차해서 보면 상당히 신빙성 있는, 그리고 5월 21일, 22일 사이에 공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 단초를 제공하는. JTBC 유선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 현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아놀드 피터슨 목사는 광주 공습 계획을 미군으로부터 들었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제 뉴스룸은 피터슨 목사의 수기를 입수해서 그 내용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에 피터슨 목사와 함께 광주에 있었던 부인 바바라 피터슨 씨를 저희 취재팀이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군의 헬기 사격 장면을 직접 봤고 광주 공습 계획 역시 전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아놀드 피터슨 목사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직접 찍은 헬기 사진입니다. 피터슨 목사가 광주민주화운동을 겪고 난 후 쓴 수기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피터슨 목사의 부인인 바바라 피터슨도 함께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I was standing on the second floor balcony of our house with him when he took the picture of the helicopter shooting on the crowd. And we both saw it happening. It wasn't just him. 피터슨 목사가 쓴 수기엔 당시 미군 하사로부터 한국 공군이 도시에 폭탄을 투하할 계획을 세웠다는 말을 미국민들을 대피시킨 미군 관계자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Oh, we heard that rumor. They said the Korean soldiers were going to come in and were going to take over the city. 곧바로 미 군 당국은 한국에 거주하던 미국인들에게 소개령을 내렸다고도 했습니다. American military base, they were wanting to send a helicopter in and get all of us out of Gwangju, and we told them no. They wanted to send a helicopter to our housing area and get us and evacuate all of us. 피터슨 목사 부부는 광주에 남았는데 당시 목격한 일들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말했습니다. They had a group of high school boys all bowed down on the ground, and this soldier was walking behind them and kicking each one with his boot. 피터슨 목사는 죽을 때까지 광주를 잊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As he was getting worse with the Alzheimer's, he kept saying, "We have to save the children." He kept reliving this in his Alzheimer's. 전두환 씨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His testimony may be what really kind of convicted Chun Doo-hwan. And that, I think that's one of the reasons why he is so angry at my husband. Chun Doo-hwan has to eventually own up to what he did. And not just for me, but for the people of Gwangju. JTBC 정재윤입니다. JTBC의 광주 공습설 보도와 관련한 파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적극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행정안전부도 진상을 밝히는 데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치권과 광주 또 시민사회는 일제히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JTBC의 광주 출격 대기보도 내용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회 차원의 특위를 제안했습니다. 민주당도 논평을 냈습니다. 여당은 야당과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의당도 광주 공습대기 명령을 내린 최고위층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대지 폭격 준비 명령이 내려진 것은 군 지휘체계상 최고위층의 지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발포 명령자에 대한 규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광주에선 시장과 시민이 함께 나섰습니다. 증언 한마디에 한마디에 피가 거꾸로 솟고 치가 떨립니다. 5월 명령들은 물론 150만 광주 시민은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협조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 당시 피해당한 시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업무가 또 저희 주요 업무인 만큼 계속 뒷받침하겠습니다.
한편 국회에 출석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광주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표현하고 공군 출격 대기가 광주 때문이 아닐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해 의원들의 질책을 받았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오늘 뉴스룸 2부에서는 새로운 관련 소식과 함께 어제에 이어서 당시 공군 비행사로 근무했던 예비역 공군 장군 한 분이 당시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증언해 줄 예정입니다. 어제 증언해 주신 분은 수원 비행장에 계셨던 분이고 오늘 증언해 주실 분은 광주에서 더 가까운 경남 사천 비행장에서 근무했습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증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증언해 주는 이유를 감출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2부에서 연결하겠습니다. 자, 베트남전과 광주 둘은 전혀 상관이 없지만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바로 전두환 씨를 비롯한 신군부 세력이었습니다. 적어도 미국 국방정보국의 문서로 보면 그렇습니다. 어제 광주에 대한 참혹한 진압작전이 전두환 씨 등의 베트남전에서의 경험 때문일 것이라는 보고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확보한 문서 내용을 보면 신군부 세력은 우리나라가 베트남과 같이 공산화되지 않아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계엄령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광주 항쟁은 시작된 것입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대한민국이 베트남 같은 운명에 빠질 수 있다. 취재진이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으로부터 제공받은 1980년 5월 27일 미국 국방정보국 DIA 보고서에 담긴 신군부 회의 내용입니다. 군이 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베트남같이 공산화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분을 내세웠다는 내용입니다. 신군부는 학생 시위의 배후에 불순한 세력이 개입돼 있다고 국민 대다수가 믿게 됐다며 국가의 운명을 구하기 위해 계엄령 확대키로 했다고 한 대목도 나와 있습니다. 미 국방정보국은 신군부의 잔인한 진압작전이 전두환 등의 베트남전 참전 경험 때문이라는 한국군 관계자의 설명도 보고서에 포함시켰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이 보관하고 있는 1980년 5월 21일자 미 국방정보국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엔 사상자가 늘고 있고 광주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한국군 장교들이 미군 측의 진상을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예, 지난 18일 강원도 철원 육군부대에서 K9 자주포 화재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장병 2명이 숨졌고 5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이와 매우 흡사한 자주포 사고가 2년 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도 없었고 군이 오히려 이를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박진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불꽃이 한 10m 내외로 크게 불기둥이 올라와 있었고 각종 먼지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장면을 2015년 8월 13일 오후 3시 국방과학연구소의 안흥시험장에선 K9 자주포 시험 발사가 진행됐습니다. 8번째 발사 전 폐쇄기에서 연기가 피오르더니 화재로 이어졌습니다. 추진체를 장전한 이후에 이제 폐쇄기가 닫는 과정에서 이제 원인 불명의 사고가 일어난. 지난 18일 육군 철원 사격장의 K9 사고와 판박이처럼 같았다는 설명입니다. 우선 포탄이 발사될 때 나오는 고온 고압액 가스를 막아주는 장치 폐쇄기에서 연기가 났다는 점입니다. 또 포탄이 실제 발사됐다는 점도 같았습니다. 발사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도 발사된 것까지 동일합니다. 당시 사고 피해자들은 군이 정확한 조사 없이 원인 불명의 연소 사고라고만 결론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기계 결함을 의심할 수 있는 사고였지만 외부에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오늘 뒤늦게 사고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JTBC 박진규입니다. 예, 그런데 K9 자주포를 개발한 국방과학연구소가 사고 이후에도 계속 시험 사격을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적어도 100여 발의 자주포 사격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이라면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작전 목적 외에 사격은 전면 중지하겠다던 군의 설명은 거짓이 되는 셈입니다. 윤세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K9 자주포 폭발 사고 후 닷새가 지났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안흥 사격장의 시험 발사 전현직 관계자들은 어제와 오늘도 포사격이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90여 발 등 이틀에 걸쳐 적어도 100여 발 이상의 포사격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최근 폭발 사고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 사격을 강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국방과학연구소는 사실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9 자주포에 대한 안정성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1997년 시험 발사 중 추진제 찌꺼기에서 시작된 불로 자주포 내부에 타고 있던 민간업체 소속 연구원이 사망했고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해병 부대에 배치된 6문 가운데 2문이 고장나 최초 대응 사격에 실패했습니다. 또 2013년엔 K9 자주포의 부품 납품업체가 공인 시험 성적서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식약처는 어제 부적합 계란 451만 개를 압류해서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회수 대상의 10%밖에 안 됩니다. 난각 코드 관리도 엉터리라서 아직도 기존 발표를 수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게다가 식약처와 농림부 간의 난기류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정부가 밝힌 살충제 계란 생산 농장 52곳이 생산한 부적합 계란은 식약처 추산 약 4,200만 개입니다. 어제 정부가 압류 또는 폐기했다고 밝힌 451만 개를 제외하면 3,749만 개가 남습니다. 이미 팔려 나갔거나 빵 등으로 가공돼 소비자가 먹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약처는 농장 조사 권한이 농림부에 있어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농장 검사와 사후 조치 권한은 식약처 소관이지만 지금은 농림부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축산물 관련 안전 문제가 발생해도 식약처는 양계 농가나 우유 지부장, 한우 도축장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난각 코드 오류도 농림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당초 식약처는 문제의 농장 한 곳당 난각 코드 1개만 발표했지만 복수의 난각 코드를 사용하는 문제 농장만 5곳이었습니다. 이 난각 표시를 이제 농식품부에서 처음에 이제 적발을 하셔서 현장에 가셔서 이렇게 기록을 하실 때 수기로 기록을 하시면서 그 오차가 있었고. 농축산물에 관한 한 생산 단계는 농식품부, 유통 과정에서는 식약처가 안전을 책임지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사각지대가 크게 남아 있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정부는 조사 결과 오염 계란을 먹어도 안심해도 되는 수준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인체 사례도 보고되지 않았는데 섣부른 발표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닭 진드기 살충제가 지난 10년 동안 500톤 이상 살포됐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정부는 살충제 오염 계란을 매일 2개 반씩 먹어도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성인은 126개까지 먹어도 이해하지 않고 평생 동안 매일 2.6개 먹어도 건강에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정부 발표를 반박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섭취한 사례에 대한 연구 논문 또는 인체 사례 보고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만성적인 거 있죠. 그건 저희가 자신만만하게 데이터 없어요. 사람한테 만성적으로 먹여서 우리가 검사한 것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동물도 만성적으로 소량 조사한 거 데이터 없거든요. 이런 가운데 살충제는 지난 10년 동안 500톤이 넘는 양이 국내에 살포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건 위원은 지난 10년간 닭진드기 살충제로 제조가 수입된 제품을 분석한 결과 모두 508톤, 22,441리터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살충제 파종에서 검출된 비펜트린 성분 등 14개 품목이었으며 제품의 판매액은 약 788억 원어치입니다. 정부가 닭농장 방제에 사실상 손을 놓은 바람에 무분별한 살충제 살포가 이루어졌다는 지적과 함께 친환경적인 방제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의 주된 동력은 외교이고 군사력은 이를 뒷받침하는 수단이다. 미 태평양 사령관 등 미군 핵심 지휘관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인데 좀 의외이긴 하죠. 물론 북한에 대한 경고도 했지만 미군 핵심 지휘부가 외교적 수단을 앞세운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안의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과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 세뮤얼 그리브스 미사일 방어청장 등 미군의 핵심 지휘관들이 오산 기지를 나란히 방문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군 인사론 이례적으로 외교적 해법을 앞세웠습니다. The first thing is the most important starting point is the diplomatic starting point. And a strong diplomatic effort backed by a strong military effort is key.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서도 외교가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주된 동력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들은 유사시 장거리 전략 폭격기 등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최대한 투입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패트리엇 발사대 2기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도 방문했습니다. 방한 중인 에드워드 마키 미국 상원 의원 등 의원 대표단도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선제 타격은 절대로 해법이 될 수 없고 대화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시작된 지 이틀 만에 반응을 내놨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반발했는데 북한 대외 선전 매체는 괌을 타격하는 영상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제 호전광들이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발을 걸어온 이상 백두산 혁명강군의 무자비한 보복과 가차없는 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북한이 공식 기구를 통해 을지 연습에 대해 입장을 밝힌 건 처음입니다. 미군 수뇌부에 잇따른 방안을 두곤 사태의 엄중성을 더욱 배가해주고 있다며 파국적 후과에 대한 책임은 군사적 대결을 선택한 미국이 전적으로 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한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괌 타격을 위협하는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밤잠 설치게 된 미국인들 비용은 또 얼마나 들까란 제목의 약 4분짜리 영상엔 화성 12형 발사 모습과 괌 영토를 클로즈업하는 영상을 담았습니다. 좌불안석이란 자막은 물론 북한 김낙겸 전략군 대장이 괌 포위 사격과 관련한 발표를 하는 사진도 넣었습니다. 미국의 정책 위반자들이 심사숙고하길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청권 추첨이 있었는데 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선고 공판을 텔레비전과 인터넷으로 생중계할지 여부도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김나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금요일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 방청 경쟁률이 15대 1을 기록했습니다. 사건 관계자와 취재진 좌석을 제외한 일반인 방청석 30석에 대한 추첨을 진행했는데 총 454명이 몰린 겁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 때의 7.7대 1, 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 재판 당시의 14.5대 1보다 높은 숫자입니다. 이처럼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이 첫 생중계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난달 대법원 규칙이 개정돼 TV나 인터넷으로 1, 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법원 안팎에선 총 150석의 방청석 중 일반인에겐 비교적 적은 30석만 제공한 것에 대해 생중계할 것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법원은 이 부회장 재판의 생중계 여부를 이르면 내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민간인 팀장 30명을 출국 금지하고 관련자들의 계좌를 추적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어제 국정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재판에서 공소 유지를 담당하던 검사들과 파견 검사들로 수사팀을 꾸려서 본격 수사에 나선 바 있습니다.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의 첫 행보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양승태 현 대법원장을 만나러 오늘 춘천에서부터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서초동 대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BMW, 즉 버스와 지하철 그리고 걸어서 온 것이죠. 무엇보다도 사법개혁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31년간 재판만 해온 사람의 수준을 보여드리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정원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는 춘천에서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해 대법원을 방문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면담에 앞서 판사 블랙리스트 등 최근 사법개혁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김 후보자는 청문회 때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사안의 중요성에는 공감한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법원의 역할의 중요성이나 대법원장의 지위에 비춰보면 충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 후보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원 행정처로부터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초대 회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방문 역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얘기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양승태 대법원장과의 면담이 청문회 준비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31년 5개월 동안 법정에서 재판만 해온 사람의 수준을 보여드리겠다면서 자신에게 쏠린 우려를 불식하고 기대엔 부응하겠다는 각오를 말했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대학원생을 상대로 한 고려대 정모 교수의 갑질 의혹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새벽에 교수 자택으로 불려가서 마당 우물 수리까지 했다는 대학원생들의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대학 측은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고려대 정모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 대학원생과 야외 행사 술자리에서 나눈 대화입니다. 연대가 없으면 안 되는 여자냐. 남녀가 일반하다고 나는 그래서 욕을 하는 거야. 피해 학생들은 수시로 성희롱적 발언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실험실 망하면 준비가 나가서 노래방 알바 키워야지. 무슨 바다가 보이는 어딘가를 가게 되면 비키니 안 갖고 왔어야지. 비키니 입고 나랑 같이 수영해야지 라는 말 항상 하세요. 하지만 졸업을 위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었다고도 말합니다. 여자가 42년에 죽어야지. 남자 도와주는 거다. 학위가 걸려 있으니까 돈밖에 나면 안 되니까 조금만 참으면 되겠지 하면서 계속 참아왔던 것 같아요. 남학생들의 경우 정 교수가 비 오는 날 자택 마당에 있는 우물 수리를 시키는 등 개인 심부름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10시부터 4시까지 수리를 하고 2시간 더 일어나서 아침에 오고. 학교 측은 교수의 갑질 의혹에 대하여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의뢰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유명 샤브샤브 업체 가맹점주가 매상 부풀리기에 속아 계약을 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매상이 높다고 해서 점포를 샀는데 알고 보니 냉면 2그릇에 소주를 100병 팔았다는 식으로 조작한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샤브샤브 3인분에 술이 122병, 해물파전 하나에 술과 음료가 150병 찍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매상 내역입니다. 최선당 인천 청라점 점주 부부가 가게를 인수받기 전에 찍힌 매장 단말기 기록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순수익이 1,000만 원 가까이 된다는 점포를 본사 점포개발팀 간부에게서 소개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가게가 잘 되는지 묻자 손님으로 꽉 찬 사진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2억 5천만 원 가까이 들여 인수를 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매장은 점심시간에도 손님이 없었고 오히려 매달 300만 원에서 400만 원씩 손해를 봤다고 말합니다. 운영을 했는데 매출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마감쯤에 뭐 30만 원, 40만 원 이런 현금 매출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관련법에 따르면 본사에서 점포를 팔 때는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정보를 누락하거나 과장할 위험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본사는 이들이 직원을 통해 점포를 소개받았지만 개인 간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본사 간부라는 이름을 믿고 계약한 이들은 억울하기만 합니다.
본사에 찾아가서 개발 상담을 했는데 저는 이 사람을 믿잖아요. 최선당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이니까. 최선당은 본사 직원이 점포 거래에 개입해선 안 되는데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매상 부풀리기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이틀 전 STX 조선해양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숨진 도장 작업자 4명의 사인이 폭발에 의한 질식사로 확인됐습니다. 하청업체 직원들에게는 공기호흡기 대신에 사용이 금지된 방독 마스크가 지급됐고 환기 장치도 부실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폭발 사고 직전 STX 조선의 안전보건환경팀이 승인한 위험 작업소입니다. 위험 요소로 환기 상태 불량에 따른 질식과 폭발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안전장구로는 방독 마스크만 지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선박 기름 탱크 같은 밀폐 공간에서 작업할 땐 공기호흡기나 송기 마스크를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국과수는 부검 결과 질식사로 결론을 내렸는데 마스크도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송기 마스크가 작동이 됐다면 골든타임이 더 늘어날 수 있고 인화성 가스가 환기장치 부실로 탱크 안에 쌓여 있었지만 사측이 적절한 조치를 안 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해경은 오늘 STX 조선 안전담당 부서와 협력업체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인근의 공용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김모 씨에 대해 법원이 피해 여성 부모에게 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부모는 딸이 60세까지 일할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수익 3억 7천만 원과 정신적, 육체적 위자료 2억 원을 배상하라며 지난 5월 김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재판에 넘겨져서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특정 회사의 생리대를 사용하고 부작용을 겪었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이 릴리안 생리대에 대한 독성 논란은 2부 팩트체크에서 보다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20대 여성 양모 씨는 최근 생리 주기가 불규칙해졌습니다. 생리대 때문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주기가 규칙적인 편이었는데 갑자기 길어지는 그런 때도 있고 그런 일을 겪은 분들의 후기를 보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하는 건 아니고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 따라 보건소로부터 해당 생리대를 받은 40대 여성도 피해를 주장합니다. 이게 양이 반 이상 확 줄고요. 피 색깔이 달라지고 그리고 기간도 확 줄어요. 2박스가 왔어요. 한가득. 저거 다 버려야 될 판이에요. 이들이 부작용을 호소하는 생리대는 깨끗한 나라에서 판매하는 릴리안 제품입니다. 부작용을 겪었다는 소비자 불만이 확산되면서 한 여성단체에 접수된 사례만 1,400건이 넘습니다.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소비자들도 1,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궁 분종이 확대가 되어서 적출 수술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으시고 다음 주 중으로 소장 접수가 1차적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일부 대형마트에선 해당 제품의 환불 요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릴리안 전 제품에 대해 품질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네, 지난 5년간 비예보 적중률 46%. 천기를 읽는다는 것이 힘든 일이긴 하지만 적중률이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 감사원이 기상청을 감사한 결과입니다. 인공위성과 슈퍼컴퓨터 같은 최첨단 장비를 들여놓고도 기술이 없어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지난달 23일 인천에 쏟아진 폭우로 간석동 일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기상청은 전날 인천의 강수 확률이 오전에는 30%, 오후에는 20%라고 예보했지만 하루 새 100mm에 가까운 비가 내린 겁니다. 날씨 좋다 그래서 나가면은 갑자기 비 오고 막 그래가지고 옷 입는 것도 불편하고 휴가 계획 잡기도 힘들어서 많이 신뢰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감사원 감사 결과 최근 5년 동안 기상청의 강수 유무 적중률이 4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상청은 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2010년 기상 관측 장비를 탑재해 천리안 위성을 띄웠고 569억 원짜리 슈퍼컴퓨터 4호기를 들여오는 등 지난 5년간 1,192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천리안 1호가 수집한 자료를 분석해 한반도 국지예보에 활용하는 기술은 위성 발사 5개월부터 개발하기 시작했고 아직도 끝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천리안 위성을 잘 사용한 기술이 되었다면 예보가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은 높겠지만 그게 좋은 예보를 담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내년 5월에는 발사되는 천리안 위성 2호가 수집한 자료를 활용할 방안도 역시 마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와 지형 여건이 다른 영국의 예보 모델을 수입해 사용하는 것도 예보 정확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2021년까지 한국형 수치 모델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 지구적 예보에 쓰이는 모델만 개발하고 있어 동네 예보에는 여전히 영국 모델이 쓸 수밖에 없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는 동안 끊임없이 공영성 훼손 논란이 일었던 MBC에서는 최근에 기자, PD 또 아나운서 등이 잇따라 제작 거부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아나운서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부당한 인사 조치와 지속적인 출연 방해 등을 주장하면서 김장겸 사장과 국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MBC 특별 근로감독을 통해서 부당 노동 행위가 확인됐다면서 조만간 자료를 검찰로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회사를 그만둔 동료를 언급하던 이재은 아나운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섭외가 들어오는데도 방송을 하지 못하고 벽만 보고 있다 떠나야 했던 저의 동기 김소영 아나운서. 그 다음 차례는 누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MBC 아나운서 27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김장겸 사장 등 경영진과 신동호 아나운서국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수준의 블랙리스트가 자행된 곳이 바로 아나운서국입니다. 이런 불법과 위법을 자행한 경영진과 신동호 국장은 법의 심판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특히 2012년 파업 이후 일부 아나운서들이 의도적으로 방송 출연에서 배제됐고 업무와 무관한 부서로 발령받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임원회의에서 모 고위직 임원이 손정은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발언을 했고 그로 인해 라디오 뉴스에서 하차하게 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입니다.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주조의 MD입니까? 김범도 아나운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MBC 스케이트장 관리입니까? 현재 기자와 PD, 아나운서 등 총 310여 명이 제작 거부를 선언한 가운데 언론노조 MBC 본부는 오는 24일부터 엿새간 총파업을 위한 찬반 투표를 실시합니다. 한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MBC 특별 근로감독 결과 PD와 기자들에 대한 부당 노동 행위가 인정돼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언론노조 MBC 본부는 지난 6월 사측의 부당 노동 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특별 근로감독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4일까지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했고 최근 MBC 경영진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영방송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면서 공영방송의 현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지난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비슷한 말을 한 바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공영방송에 대한 발언이 부쩍 잦아진 모습입니다. 고석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언급했습니다. 언론 지수가 민주정부 때보다 크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공영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은 꼭 실현해야 할 과제라며 지배구조 개선도 중요하지만 방송 자유와 독립에 대한 정부 의지와 철학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지난 정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실제로 현실이 됐다며 정권도 나쁘지만 그렇게 장악당한 언론에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취임 후 첫 업무 보고로 방통위를 택한 것도 공영방송 정상화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방통위는 이어진 업무 보고에서 공정성 회복 방안 등을 논의할 기구인 방송미래발전위원회의 설치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상파 방송사의 제어가 심사 시 중립성과 자율성, 인력 운용 상황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에선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JTBC 구석승입니다. 예, 세월호 선체가 아니라 진도 앞바다의 세월호 침몰 해역에서 최근 들어서 유해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오늘 2점이 또 발견이 됐고, 그러니까 수중 수색을 다시 시작한 지 6일 만에 총 6점의 사람뼈가 발견된 것입니다. 목포 신항에서 취재 중인 이상엽 기자를 잠깐 연결해서 확인만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엽 기자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해저면에서 퍼올린 진흙을 분류하는 작업 중 사람뼈 2점을 추가로 찾았습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4월 9일부터 2달간 1차 수중 수색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뼈 1점을 발견했고 DNA 검사 결과 미수습자 중 한 명인 고창석 교사의 유해 일부로 확인됐습니다. 1차 수색에선 잠수사가 해저면에 설치된 유실방지 펜스 안에서 모종삽으로 직접 훑어가며 수색을 했고 배 왼쪽이 해저면과 맞닿아 있는 구역도 이른바 특별수색구역으로 지정한 뒤 집중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바닷속 진흙을 퍼올리는 장비를 투입하면서 뼈 6점을 추가로 발견한 겁니다. 미수습자 가족들 역시 초조한 심정으로 작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한 가족은 저희 취재진에게 침몰 해역에 함께 가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지만 날씨 때문에 가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잇따라 유해가 발견되는 만큼 목포신항 세월호 화물칸 수색뿐만 아니라 해저면 수색에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목포신항에서 JTBC 이상엽입니다. 예, 한미 FTA를 개정하자는 미국 측의 요구에 양국 협상단이 오늘 서울에서 첫 회의를 열었는데 상황이 간단치가 않아 보입니다. 미국 측은 FTA로 무역 적자가 커졌다면서 당장 개정 협상을 시작하자고 요구하고 나섰고 우리 측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FTA의 효과부터 검증하자고 맞받았습니다. 양 측은 이렇게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채 다음 협의 일정도 잡지 못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첫 만남은 치열한 탐색전이었습니다. 미국 측의 요구로 열린 한미 FTA 특별공동위원회는 양측에서 10명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8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합의도 없이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났습니다. 근본 공동의 특별회기에서 양측은 어떤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상대로 미국 측은 자동차와 철강, IT 업종에서 무역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당장 FTA 개정 협상을 시작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한미 FTA 효과부터 공동으로 조사 분석하자는 제안으로 맞받아쳤습니다. 결국 양측은 팽팽한 신경전 끝에 향후 협상 일정도 잡지 못한 채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처럼 FTA를 바라보는 양국의 시각차가 확인되면서 향후 협상은 장기전으로 갈 공산이 커졌습니다. 당장은 우리 측 제안에 미국 측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관건입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국위 극대화의 원칙 아래 당당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향후 협상 원칙을 밝혔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네, 지난 4월 경남의 한 대안학교에서 상습적인 폭행과 성추행이 있었다는 JTBC 단독 보도 이후 학교장을 비롯한 3명이 구속됐습니다.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상황이 아직 아니지만 무예반까지 개설해서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문제의 대안학교에서 학생 모집을 위해 각 학교에 보낸 공문입니다. 심신수련과 스포츠 관련 학과에 지나갈 수 있는 무예반을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무술을 지도할 사범의 이력까지 자세히 소개돼 있습니다. 해교 직전에 접근한 학교들이 야구해가지고 회생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학교는 교사 월급이 수개월째 밀렸습니다. 재단 측이 학교를 운영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학생 18명만 남아 수입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떤 로드맵을 내놔야지. 그 로드맵이 나오지 않나. 교육청은 폐교도 고려하고 있지만
졸업을 시켜달라는 학부모들의 요청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수행학력 뛰면 안 그래도 학교일 때문에 상처를 받는 애들이 또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는 사이 학생 폭행 혐의로 구속된 교장의 부인이 이사장 취임 절차를 밟으며 전입생 모집에 나선 겁니다. 다음 달부터는 신입생 모집도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청은 뒤늦게 타당성 여부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서울 중랑구의 아파트에서 주민들 식수로 쓰는 물탱크에 기름 200리터가 유입됐습니다. 200여 가구가 이틀 동안 오염된 물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주민들이 양동이와 물통을 들고 나와 물을 담아갑니다. 200여 가구에 물을 공급하는 350톤짜리 물탱크에 기름 200리터가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람 씻지도 못하고 안 씻었는데 정수기 다 망가져. 싹 다 갈아야 돼요, 호수 묻으시. 앞서 지난 14일 아파트 지하 1층 발전기에서 기름이 새면서 지하 3층 물탱크까지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후 16일에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 사이 주민들은 이틀 동안 기름이 유입된 물을 사용했습니다. 휘발유가 유입된 물을 마신 일부 주민들은 복통과 피부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거를 다량 먹었잖아요. 먹었고 일반전차 그렇게 진동을 하는데 그거를 모르고 진찰하시더니 배가 지금 잔이 좀 상태가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구청 측이 수질 조사에 나선 가운데 주민들은 정확한 원인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밥상 물가가 좀처럼 내려가지 않습니다.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서 기승을 부린 탓입니다. 마음 놓고 즐겨 먹던 상추는 금상추가 됐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400g 한 근 정도면 여럿이 넉넉히 먹을 수 있는 상추. 몇 달 사이 장바구니에 담기 부담스러운 품목이 됐습니다. 너무 많이 비싸져가지고 상추하고 같이 먹을 수 있는 고기류 같은 경우도 같이 안 먹게 되고 있어요. 2박스 살까 1박스 사고 7월, 8월 초에 8만 원, 10만 원도 있었어요. 식당들도 고민이 커졌습니다. 뺄 수도 없잖아요. 쌈밥집에서 필수품이니까 거의 뭐 그냥 본전치기라고 봐야지. 상추 8개, 깻잎 8개 이렇게 깔았는데 지금은 5개 깔고 3,000원 적습니다. 리필값 이렇게 하고 적어요. 상추 4kg 한 박스 도매 가격은 한 달 넘게 4만 원을 웃돌면서 2만 원대였던 평년의 2배에 가까워졌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생산자 물가지수를 봐도 지난달 상추값은 전월보다 2.5배, 시금치와 오이는 각각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 탓에 채소값이 이렇게 급등하면서 지난달 전체 생산자 물가지수 역시 5달 만에 다시 올랐습니다. 다음 달 중순 무렵 출하량이 늘면서 오름세가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추석 명절 수요가 늘면서 큰 폭의 가격 하락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네,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 뭘 보고 있을까요? 미국에서 99년 만에 대륙을 관통하는 일식 현상을 보려는 겁니다. 이번 일식은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관측한 우주쇼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재호 특파원입니다. 오른쪽에서 파고들기 시작한 달이 태양 전체를 가립니다. 왼쪽 기퉁이에 남아있던 태양의 흔적이 사라지고 태양을 100% 가리는 개기일식 단계로 접어들자 관광객들이 환호성을 터뜨립니다. 서쪽 해안의 오리건주에서 동쪽 해안의 사우스캐롤라이나주까지 4,000km를 100km의 두께로 지나가는 90여 분 동안 한 지역에서 개기일식을 볼 수 있는 시간은 2분 30초 정도. 한낮인데도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더니 암흑천지를 이룹니다. 개기일식 동안 기온도 섭씨 5도 정도 떨어집니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태양 안경을 벗지 못합니다. It was really cool. I mean, like, the whole sun was covered by the moon and then it went really dark.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멜라니아 여사와 백악관 발코니에 나와 부분 일식을 경험했습니다. 뉴욕 센트럴파크와 타임스퀘어, 자유의 여신상 주변은 일식을 보러 나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오리건주 마드라스에서는 일식이 진행되는 동안 결혼식을 올려 화제가 됐습니다. 항공사들은 기내에서 승객들에게 태양안경을 나눠줘 색다른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미국인들이 이번 일식에 열광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인종차별 논란 등 정치적으로 암울한 시기에 어둠을 몰아내는 빛에서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JTBC 심재호입니다. 네,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리는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우리나라와 북한 선수들이 초반 메달 레이스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이빙에서는 남북 선수들이 사이좋게 기념 촬영을 해서 화제입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남자 다이빙 10m 싱크로나이즈드 플랫폼에서 북한조가 깨끗한 연기를 펼칩니다. 우리나라 우하람 김영남조도 고난도 회전으로 큰 박수를 받습니다. 남과 북의 선수들은 동메달과 은메달을 따내며 나란히 시상대에 섰습니다. 남자 1m 스프링보드 금메달 김영남과 여자 10m 싱크로나이즈드 플랫폼 금메달의 북한 김국향, 김은양은 경기가 끝난 뒤 기념 촬영으로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간 순위 1위에 오른 가운데 남북 선수들은 사이좋게 이번 대회 초반 메달 판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남자 유도 90kg급 곽동환은 장기인 업어치기로 러시아 선수를 꺾고 한국 유도 사상 처음으로 유니버시아드 3연속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태권도 품새 종목에선 남녀 단체전 동반 금메달로 종주국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북한은 엄윤철이 남자 역도 56kg급에서 정상에 서는 등 역도에서만 5개의 금메달을 들어올렸습니다. 2015년 광주 유니버시아드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한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에서 종합 3위 이상의 성적을 노립니다. JTBC 전영입니다. 네, 박영수 특별검사가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었죠. 방청권 경쟁률이 15대 1을 넘을 만큼 이번 금요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선고 재판이 관심입니다. 법원 청사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크고 작은 소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차 카메라 구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사흘 앞두고 이 결심 공판의 방청권 응모가 조금 후면 시작됩니다. 공지된 시각인 10시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도 벌써부터 많은 사람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임직원으로 보이는 직장인들과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도 눈에 많이 띕니다. 세월호 리본을 단 시민과 실랑이가 붙습니다. 삼성 계열사에서 해고당했다는 노동자도 참여했습니다. 삼성 예시대에서 26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한 말씀 진정성 있는 그런 말 듣고자 기대하고 왔습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 일반 시민들도 눈에 띕니다. 역사적인 순간에 한번 좀 동참하고 싶어서. 추첨을 기다리는 중에도 일부 시민들은 소리를 높이고 취재진과도 싸움이 붙습니다. 안 찍었으면 그냥 보여줘. 지들이 시끄럽구나. 똑바로 해, 제발 방송이. 계속되는 소란에 검색대에선 평소보다 철저한 검사가 진행됩니다. 위층에서 방청권 응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곳 아래층 검색대에는 적발된 태극기와 성조기 그리고 심지어는 과도까지 있습니다. 다음 올 때는 인공기 가지고 올 거야. 태극기 못 가져왔잖아. 그러면 인공기를 넣을 거 아니야. 얼굴 보면 그럼 이제 대부분 아세요? 거의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공판에서 배당될 일반석이 30개란 공지가 나오자 예상보다 적은 수에 장내가 술렁입니다. 이번에 30만 들어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서 유지라든지 보안 관련해서 긴장 속에 추첨이 진행되지만 운이 따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 응모한 454명 중에 30명만 당첨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아쉬움을 뒤로 하고 발걸음을 돌리고 있습니다. 새벽 6시에 와가지고 너무 아쉽죠.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준비가 한창입니다. 최근에 법원 내에서 고성이 오가고 시민들끼리 몸싸움을 벌이는 일이 잦았고
지난 7일엔 박영수 특검에게 물병을 던지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재판이 열리는 417호 법정으로 가는 주 통로를 이렇게 임시 폐쇄했고요. 청사 내에서 소란행위를 하지 말라는 벽보를 청사 곳곳에 붙였습니다. 하지만 고성은 끊이지 않고 이 공정한 구도를 내보낸 MBC는 왜 못하게 하는 거야? 직원들의 고충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느냐.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답 안 하시면 뭐라고 하세요? 하면은 자기 혼자 있다 그냥 혀차고 돌아서죠. 학생기 차고 프랭카드 옷에다가 걸치고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거.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다 제지하면은 근무 여건 힘들죠. 법원 밖에서도 시민단체들은 총력전을 펴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재판이 있는 날이면 호송차가 들어가는 길목에서 아침부터 집회를 엽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쏙 막아라! 인근엔 삼성전자 서비스지회도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세계 재판이라 불리는 이번 재판의 생중계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이 친구는 웨슬리. 주변 성만 보면 가만두질 못하죠. 전 세계 왕이 되는 게 꿈이라나요? 최고가 되려면 쉴 틈이 없겠죠. 무기 재련, 성문 보수, 병사들 훈련까지. 휴, 하루가 정말 정신없죠. 이런 적들이 쳐들어왔나 봐요. 힘내 친구, 오늘도 승리하시길. 전략, 전쟁, 그리고 영웅. 로드 모바일. 로드 안 하면 미워할 거야. 으아!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금남로 1가 1번지 10층짜리 낡은 콘크리트 빌딩인 전일 빌딩은 보았습니다. 바로 건너편 옛 전남도청에서 마지막을 버티던 광주 시민들의 모습. 전일 빌딩은 그때의 흔적을 온몸에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생생한 총탄의 흔적들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그 총알들이 헬기에서 발사됐을 가능성이 유력하게 추정된다고 말했고, 철거 위기에 놓였던 전일 빌딩은 사적으로 지정돼서 그날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헬기가 군중을 향해 사격할 때 남편이 사진을 찍었고 나도 함께 보았다. 참극의 현장을 지켜보았던 사람들과 함께 빌딩은 5월의 그날을 지켜본 목격자로 세상에 남겨질 것입니다. 영화 중 카메라가 깜빡깜빡하는 장면이 있다. 그게 바로 만섭의 시선이다. 이것이 현실인가 꿈인가? 배우 송강호는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광주로 간 택시 운전사. 흐릿한 눈을 비벼가며 그가 마주한 현실은 국가 권력에 구타당하는 시민들. 이것은 단지 영화 속 장면이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겪어내야 했던 비극의 현대사였습니다. 베트남전 경험이 있었던 군부 실세들이 시민을 마치 베트콩처럼 다뤘다던 미국 국방정보국 비밀문서를 작성한 목격자들 역시 당시의 참혹함을 그대로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스룸이 어제 만난 또 다른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도시를 향해 투하할 폭탄과 고성능 기관포를 장착한 채 출격 명령을 기다렸다는 공군 편대장. 그는 작전 지역이 어디인지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 작전은 북한을 향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37년의 긴 세월을 돌아서 그가 침묵의 빗장을 열었던 이유였습니다. 한편에는 가공할 힘들이 버티고 있으니 돈, 정치 권력, 주류 언론이 그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겐 세계의 민중들이 있고 돈과 무기보다 더욱 강력한 힘, 곧 진실이 있다. 미국의 역사학자 하워드 진의 말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우리는 또 한 사람의 증인을 만납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그 증인을 만나기 전에 일부에 이어서 다시 5.18 광주 관련 새로운 소식을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JTBC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공습 계획을 미군으로부터 들었다는 피터슨 목사의 수기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광주에 머물렀던 또 다른 미국인 봉사단원도 광주 폭격 계획이 있었다는 기록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선의 기자의 기사를 먼저 보시고, 당시에 공군에서 출격 준비를 했다는 또 다른 예비역 조종사 한 분, 그러니까 어제는 수원에서 근무하셨던 분이고 오늘은 사천에서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활동한 미국 평화봉사단원 팀 원버그가 1987년에 작성한 일지입니다. 5.18 기념재단이 공개한 이 일지에는 5월 26일 오후 뉴욕타임스의 헨리 스콧 스톡스 기자를 만나 미국 정부가 한국을 설득해 광주 폭격을 저지시켰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국군이 광주 폭격을 계획했지만 미국 정부가 이를 막았다는 겁니다. 5월 26일은 아놀드 피터슨 목사가 미군 하사로부터 한국 공군이 도시에 폭탄을 떨어뜨릴 계획을 세웠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적은 날짜와 일치합니다. 해외 그 특파원이 들은 날짜가 일치한다는 것은 공중 폭격설이 공연한 얘기가 아니고 근거를 가지고 미군 사이에는 통용되었다는 그것이 입증되었다고 봅니다. 공대지 폭탄을 장착하고 출격 대기했다는 5.18 당시 공군 조종사들의 증언과 함께 당시 공군 공습 계획을 언급한 기록도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예고해드린 대로 광주에 대한 공군의 폭격 준비와 관련해서 또 다른 증언을 해주실 분과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수원 비행장 전투기 조종사 출신 그분의 어제 증언을 뉴스를 통해서 직접 듣고 당시 기억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조종사 출신 예비역 공군 장군인데요. 5.18 당시 사천 훈련 비행단 조종 학생으로 있으면서 역시 광주를 상대로 한 폭격에 대비했다는 증언입니다. 성함은 밝혀드리지 않고 전화로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렵게 증언에 나서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사천 비행장에서 소위로 당시 훈련을 받던 중에 겪은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당시 그 사천 훈련기 그 A-37B는 베트남전에서 공대지 경공격기로 사용되었고요. 예. 70년대 중반에 우리 공군 조종사 중등 비행 훈련용 겸 유사시 공격기를 활용하기 위해 헐값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예. 그 항공기는 기관총과 500파운드 GP밤이 장착 가능한 기종으로 주 임무가 훈련용이라서 예. 폭탄 장착대인 파일론도 달지 않고 비행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날은 폭탄이 장착이 되었죠. 예. 또한 당시 저희들이 알고 있었던 상황은 광주에서 큰 소요가 있다고 하더라라고 하는 정도의 풍문으로 광주의 일을 대충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나와 있는 사진 잠깐 좀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당시에 타셨던 A-37B 비행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월남전에서 공대지 공격에 주로 쓰이던 비행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늘에서 땅으로 그 폭탄을 떨어뜨리는 임무가 주된 임무였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나중에 도입해서 주로 훈련기로 썼었는데 따라서 훈련기 때는 뭐 당연히 폭탄을 실을 일이 없었는데 5월 그때 그날 대기 명령을 했던 날 폭탄을 실었다. 그 날이 혹시 언젠지 며칠인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그 날은 지금 현재 정확히 기억이 없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예. 네네. 왜냐하면 어제 그 수원 비행장에서 출동 대기했던 그 예비역 장군께서 네네. 20일 내지 21일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네네네. 기록상에 따르면 5월 20일 밤에 첫 발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21일 낮부터는 본격적인 집단 발포가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네네네. 예. 그래서 어제 그분께서 수원 비행장에서 출동 대기하셨던 그분의 날짜가 거의 그때하고 이제 그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되는데 아마 지금 저하고 말씀 나누고 계신
장군님께서도 그 시기쯤에 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대기를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제 그 수원 쪽에서 근무하셨던 분의 말씀에 따르면 20mm 고성능 기관포, 이걸 이제 장착을 했고 500파운드짜리 폭탄 2발로 무장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네. 지금 선생님께서는, 장군님께서는 사천 비행장에서 그 항공기 무장 상태도 비슷한 수준이었습니까? 예, 그 A-317 항공기는요. 예. 공대공 미사일은 없습니다. 예. 근데 공대지 GP 발명 500파운드 폭탄과 12.5mm 기관총은 장착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날. 예. 네네. 아예 공대공 미사일은 그 장착하지 않는 비행기군요. 예, 장착할 수 없는 비행기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네네. 예, 말씀하시죠. 순수한 공대지 비행기입니다. 순수하게 공대지용으로만 쓰이는 비행기다. 그렇습니다. 예. 관련 질문이 이따 또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도 네네. 아닌데 그 당시에 훈련생도였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소위로서. 예. 훈련생도 공습에 참여합니까? 만일에 작전이 벌어지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당시 그 중등 비행 교육 과정에 공대공, 공대지 사격 훈련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500파운드 폭탄 구경을 처음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항공기에는 조종석, 즉 시트가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2인승이라서 교관들만의 충당으로는 시트가 남습니다. 예. 그래서 우측석에 조종 학생이 몇 명이 메이닝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예. 네네. 그런데 광주가 목적지라는 건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거는 뭐냐면요. 겸사령관님의 그 대국민 담화 전후에 당시 이희성 계엄사령관.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무장 장착을 전혀 하지 않았던 항공기에 무장을 했기 때문에 느낌으로 알았고 지금은 광주 민주운동이라고 칭하지만 당시에는 광주 사태 하여 굉장히 뒤숭숭했습니다. 그래서 교관과 학생들 모두 다가 상부에서 실제 출격명이 떨어지면 전시도 아닌 상태에서 실제 밤을 드랍을 시키면은 저 민간인들은 어떻게 하나 하고 큰 자괴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부대에 계셨던 분들한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조종사들은 비행기를 버리고 탈출 시에도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계속 받아왔습니다만은 본능적으로 도시나 학교나 마을을 피하기 위해 탈출을 시도하다가 0.1초나 0.01초를 놓쳐서 순직 사망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계엄사령관이 칭한 그 당시 무장폭도들이라 해도 적군이 아닌 민간인인데 어떻게 무장 발사를 할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모두들 그 당시 참 혼란스러우고요. 한마디로 참 고뇌였습니다. 예. 당시의 상황 그리고 심적 상황 갈등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기억하고 또 말씀해주고 계신데, 네네.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것 자체가 목적지가 분명히 광주였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다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은 쏘이고 조종 학생이었기 때문에 어딘지라고 구체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아무 누구라도 저희들고 하도 그 당시 광주 사태라는 말이 많이 돌았기 때문에 소요 사태가 크게 나타난 걸 들었기 때문에 느낌을 다 알고는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증언이십니다. 사실 이 내용은. 네네. 그런데 제가 어저께 그 증언하신 분께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네네. 뭐 그 당시에 신군부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왜 광주가 목적지였느냐?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광주에서 뭐 그들의 표현에 따르자면 소요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북한이 준동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북한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크고, 또 오늘 국방장관이 오늘 국회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광주는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물론 그건 확인한 상태에서 나온 답변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네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A37이라는 그 비행기로는요, 그 무장으로 그 항공기 사이즈로 연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전방으로 갈 수도 없으며 예. 전시가 아닌 상태에서 그 항공기로 무장 운용을 하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예. 그리고 위 언급처럼 이 항공기의 용도가 비행 훈련용 항공기입니다. 예. 예, 그래서가 아니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북한으로 대비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게 봅니다. 저희들은. 예, 예. 그건 뭐 조종사 출신이신 전문가로서의 말씀을 저희들이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행기의 종류라든가 또 네네. 폭탄의 무장 상태라든가 하는 것으로 봤을 때 도저히 전방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네, 그렇습니다. 연료 문제도 있고요. 예. 계셨던 사천 비행장에서 광주까지는 한 150km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다 150km입니다. 수원에서보다도 가까운 상태 아니었겠습니까? 훨씬 가깝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왜 하루 만에 이것이 네네. 그 해제가 됐죠? 그러니까 보도해드린 바에 따르면 네네. 신군부가 공습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미국이 말렸다 이런 얘기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그래서 이건 뭐 그 결정권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아실 수가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취소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겠죠? 저희들이 이제 그까지는 뭐 접할 수 있는 입장이나 접할 수 있는 계급이 아니기 잘 모르고요. 예, 예. 그 당시 그 이승 계엄사령관의 라디오 특별 담화가 예. 아마 5월 20일 전후에 있은 걸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예. 정황상 그날 전후일 가능성이 높으나 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장착 후에 24시간 이내에 무장 해제가 되었던 것은 기억이 분명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무장 행거 때문에 비행 훈련을 못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분명히 24시간 전에는 무장 해제가 된 걸로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쭉 보면 분명한 것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어떤 네네. 추측이라든가 예. 이런 것에서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예, 예. 정확한 내용만 말씀해 주신 것으로 지금 제가 느끼는데 네네. 다만 그래도 예.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예, 지금 예. 장군님의 기억이 혹시 뭐 기억의 재구성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잘못된 네네. 내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혹시 그것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내용을? 오늘 어제부터 지금 이번에 이 사건이요. 예. 아마 지금 요즘처럼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예. 자료도 없고 기억이 어전하다 보니 한계는 있습니다만은 예. 민항조종사인 동기생과 이야기를 해본 결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기억을 하게 되었고요. 예. 더군다나 당시 옆 대대, 그 대대 무장한 그 비행 대대 그 대대에 옆 대대 정비사 한 분이요. 예. 더 구체적으로 오늘 저에게 증언을 해 주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네네. 그 사천의 훈련 비행단에는 폭탄 장착이 너무나 이례적이기 때문에 그 정비사분이 대수도 항공기 무장 장착한 비행기 대수도 대충 17대나 18대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예. 그것을 제게 오늘 증언해 주었습니다. 예. 당시에 사천 비행장에 있던 그 훈련기는 전체 몇 대 정도였다고 기억을 하십니까? 지금 한 24~25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그 정비사분의 말씀에 따르자면 거기 있던 비행기 그러니까 중에 대부분의 폭탄을 장착했다 이런 증언이네요. 예, 그렇게 봅니다. 저도 개수는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예. 예. 근데 굉장히 구체성을 띈 그런 증언이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분의 말씀은.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때 뭐 일지라든가 이런 어떤 증거 이런 것들이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예, 그 문제도 오늘 그 동기생과 저는 얘기를 해보았습니다만은 예. 그 당시 비행단 작전과 지금은 뭐 비행전대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예. 그 자료가 남아있을 개연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예. 왜냐하면 당시 계엄하였기 때문에 계엄 일지도 현재 우리가 보면은 버렸는지 없앴는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미뤄보건대 아마도 그런 자료가 있을 개연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이 내용을 보도해드린 이후에 네네. 지금 청와대라든가 아니면 또 행정안전부라든가 또 정치권, 특히 광주시민사회에서 굉장히 이 진상조사에 대한 어떤 의지를 요구하고 또 갖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혹시 정부 차원에서 진상조사가 진행되면 직접 증언해 주실 생각도 있으신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그 증언은요, 제가 그 군을 분열시키거나 그 민군을 이간질하거나 군을 패배하게 한 것이 아니고요.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측면이기에 언제든지 증언할 용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화해와 관용은 진실의 바탕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시에 그것이 군의 명예를 위한 것이기도 하니까요. 평생을 그렇습니다. 공직하셨던. 네네. 알겠습니다. 장군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건 한 시민단체에 신고된 생리대 부작용 사례들입니다. 특정 제품을 쓰면서 생리불순 같은 부작용이 일어났다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하루에만 1,500건 넘는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팩트체크는 바람성 논란에 휩싸인 생리대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네, 지난 5월에 한 대학의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논란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중형 생리대 5종과 팬티라이너 5종에서 TVOC로 불리는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검출이 됐기 때문인데요. 이 가운데 릴리안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에서 다른 제품에 비해서 2~3배에서 많게는 10배 가까운 TVOC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조사는 한국소비자원에 성분 조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네, 이게 사실 꼭 필요한 생필품이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게 안전하지가 않다라는 점에서 이제 공분이 생기는 건데요. 네. 근데 이제 일부 보도를 보면 이 문제가 되는 생리대가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미국 FDA에서 생리대는 승인의 대상이 아닙니다. 네. 생리대는 의료기기로 분류가 되는데요. 의료기기는 신체에 미치는 정도에 따라서 1, 2, 3단계로 나눕니다. 생리대는 무향, 유향에 따라서 1단계 혹은 2단계에 속하게 되는데 미 연방법을 보면 1, 2단계는 승인 없이 신고만 하면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3단계는 임상실험 등을 거쳐야 승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 심지어 연방법에는 예외 규정까지 있습니다. 생리대는 이 신고도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FDA 승인 대상이 아니었던 건데 그러면 한국 식약처 기준은 어떻습니까? 허가를 받은 제품이잖아요. 네, 식약처의 검사 항목에도 이 TVOC가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네. 식약처는 4가지 기준, 색소, 산알칼리,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 이 4가지만 충족하면 허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2005년에 국정감사에서 이 기준이 미비하다 이런 지적이 나왔지만 지금까지 이 항목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TVOC가 얼마나 위험한지가 이제 중요할 텐데 네. 발암성 물질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TVOC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합쳐서 부르는 말인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실험의 결과 제품들에서 TVOC의 종류인 벤젠, 톨루엔, 자일렌, 스티렌 등이 검출이 됐습니다. 국제암연구소는 이 물질들을 발암성 물질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특히 휘발성이 강해서 주로 호흡기를 통해서 인체에 들어오게 됩니다. 환경부는 1급 발암성, 또 백혈병, 구토, 의식불명 등을 주요 증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제 주로 호흡기를 통해서 일어나는 증상들인데 그러면 피부에 직접 닿는 생리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주로 이제 공기를 통해 마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일부에서 네.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들어보시죠. 그것이 피부를 통해서 적은 양이지만 흡수가 돼서 신경계까지 도달을 한다면 신경과 호르몬계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 또 약간의 교란이 있을 수 있겠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전한 게 아니고 호르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물질들이 생리불순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건 제가 뚜렷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왜냐하면 그걸 밝히기 위해선
역학조사라는 게 필요합니다. 네. 하지만 국내외 어디에서도 역학조사로 증명된 결과가 없습니다. 어제 식약처는 릴리안 생리대에 대한 성분 검사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성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겠군요. 네, 이와 함께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이렇게 제출이 돼 있는데요. 네. 제조사가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생리대의 모든 성분을 공개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에도 피해자 이름을 딴 로빈 다니엘슨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건 성분 공개를 넘어서 유해 물질이 어느 정도여야 자궁암, 불임, 태아 위험 등이 있는지 그 기준치까지 정하는 내용입니다. 식약처도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여러 사례를 참고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키워드 열죠? 예, 첫 키워드는 남자다운 식약처장입니다. 아직도 저런 말을 씁니까? 예, 오늘 국회에서 나왔는데요. 예. 이낙연 국무총리가 어제 식약처에서 살충제 달걀을 먹어도 된다 이렇게 표현한 데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하면서 시정했는데 예. 이낙연 총리의 표현도 또 부적절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식약처장께서 괜찮다,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검출되지 않았다. 이 정도가 정확한 표현이었을 텐데 대단히 남자답게 표현한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 지적이 있었는데요. 예. 남자답다는 표현이 잘못됐다. 여당 의원이 지적하자 이 총리는 바로 사과하고 시정했습니다. 당연히 지적이 나왔겠죠. 예. 예. 남자답다라는 말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해석은 사실 됩니다. 되긴 되는데 류영진 식약처장의 대응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은 있었습니까? 아니면 없었습니까? 예, 오늘 국회에서도 있었고요. 꾸준히 제기됐는데요. 예. 오늘도 부적절한 면이 있었는데 이전 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류영진 처장을 질책한 바가 있습니다. 예. 살충제 달걀에 대해서 제대로 현안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질책이었는데 오늘 류영진 처장은 국회에서 이 질책을 좀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예. 들어보겠습니다. 발표를 하는데 다시 변동이 되고 하니 국무총리께서 좀 짜증을 내셔서 차라리 그러면, 발표하지 마라. 예. 지금 질책을 짜증이라고 했는데요. 질책과 짜증은 좀 다릅니다. 그렇죠. 예, 짜증은 내는 사람이 자기 감정 표현을 조절하지 못한 거고 질책은 받는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있어서 지적을 받는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계호 위원장이 당시 이낙연 총리가 짜증이 아니라 질책을 한 것 아니냐라고 물었는데 류영진 처장은 좀 짜증나는 목소리로 같은 부분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책이 있었고 나중에는 물론 죄송하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정인아 의원이 식약처의 대응이 좀 오락가락한 대응이 많다라는 지적이 많다고 또 했는데요. 류영진 처장은 오락가락은 언론이 만들어낸 말이고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 언론이 좀 잘못 보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언론 탓을 했습니다. 예. 다음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김기춘 최신 구치소입니다. 예. 블랙리스트 재판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17일 구치소를 서울구치소에서 동부구치소로 옮겼습니다. 우선 동부구치소가 어떤 곳인가 보면 이게 지금 동부구치소의 외경입니다. 문정동 법조타운에 들어있는데요. 6월에 완공이 됐고요. 밖에서 보면 구치소가 아닌 무슨 연구소처럼 생겼습니다. 12층 건물에 층마다 실내 농구장 등이 있는 최신식 구치소입니다. 실내 농구장이요? 예, 각 층마다 수감자들의 운동을 위해서 농구장이 들어있고요.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는 곳입니다. 내부를 잠깐 보면 3인실 방인데요. 저렇게 작은 벽걸이 TV가 있고 새 관물대, 마루도 지금 상당히 깨끗한 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고시원보다 낫다는 평도 받았는데요. 물론 김기춘 실장은 독방에 수감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3인실이고요. 저것보다는 좀 규모가 많이 작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TV나 접이식 침대 또 시설의 깔끔한 면은 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동부구치소라고 했죠? 저기 지나가면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눈을 씻고 다시 봤습니다. 저기 구치소인가? 예. 동부구치소라고 써 있지 않으면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연구소처럼 보이기도 하는. 아무튼 시설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왜 이감을 했습니까? 예, 우선 법무부 관계자는 변호인의 요청으로 이감을 했다라고 말했고 예. 특혜 의혹이 많은데 특혜가 아니고 김기춘 전 실장이 심장에 스텐트 시술을 하는 등 심장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서울 아산병원이나 동부구치소에서 이런 큰 병원들이 가까워서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옮겼다. 예.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이전에도 병을 이유로 보석 신청을 했다가 기각됐었고요. 그 이후에는 동부구치소로 좀 옮겨달라 꾸준히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진 셈입니다. 그러네요. 법무부는 특혜가 아니라고 했지만 법조계에서는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보기에 법조계 대선배인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 조금 성의를 보인 것 아니냐 이런 시선이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마지막 키워드는 남들도 한다입니다. 예, 뭘 합니까? 예, 오늘 갑질 논란이 많았던 정우현 전 미스터 피자 회장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이었습니다. 예. 이 변호인이 예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정 회장이 당시 죄송하다 허리를 많이 굽혔는데 변호인은 모든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라면서 혐의를 많이 부인했습니다. 예. 몇 가지 내용을 좀 보면 우선 정 회장이 가지고 있던 차명으로 가지고 있던 가맹점만 로열티를 면제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가맹점에 파견 직원을 파견했었는데 교육비 차원에서 좀 대가를 지불한 것이다. 다른 가맹점도 다 그렇게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동생을 통해서 치즈통행세 57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영업의 대가로 받았다라면서 정당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 부인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아들의 월급을 9천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등 친인척과 측근 급여에 29억 원을 줬다. 이게 부당하다는 그런 혐의였는데요. 예. 변호인은 회사에 기여한 사람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 좀 성과를 많이 준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사과할 때하고는 지금 완전히 그 딴말이 나오고 있는 건데. 예. 전혀 다른 모습인데요. 미스터 피자 측에서는 당시 여론이 많이 셌기 때문에 갑질이다 이런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여론에 밀려서 제대로 설명 못한 것이 많다. 그래서 법정에서는 사실관계를 다툴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오늘 정우현 회장 측의 뻔뻔한 대응이 좀 부각되고 논란이 됐는데요. 우려되는 것은 당시 피해를 봤던 미스터 피자 가맹점들이 또다시 또 2차 되네요. 피해를 받을까 이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 본인들이 벗어나기 위해서 부정하는 거는 부정하는 건데 예. 피해가 이제 고스란히 가맹점한테 가게 생긴 상황이어서 예. 역시 걱정이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아침 중부지방에서 비가 시작돼서 오후에 남부지방으로 확대됩니다. 비는 모레까지 이어진다는 예보입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